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다 착석해 주셨는가요?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도 굉장히 맛있게 기대보다 굉장히 좋더군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 뉴스토마토 정책 포럼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올해로 창립 18주년이 된 뉴스토마토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서 개최하는 2025 정책 포럼. 오전 발제 훌륭하신 말씀들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후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분과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토의해 보려고 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래서 더욱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개헌부터 검찰개혁, 인공지능 육성,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100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110개보다 많은 123개에 달하는 국정과제들을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함께해 주실 분과위원님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옥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분과별로 한 분씩을 저희가 굉장히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과별 과제에 대해서 좀 한 분 한 분 조명을 해보고요. 그 후에 한 30분 정도 종합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분께서 국정기획자문위 참여하신 경력이 가장 오래되셨을 겁니다. 우리 김옥희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비전 부분 담당하셨죠. 네, 예. 교수님 약간 특이하신 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정부 이어서 이 국정위에서 일을 하신 셈인데요. 두 정부의 지향점의 차이점 이런 거 느끼셨을까요? 네, 2017년에 그때 출범했던 것이 이제 자문이 붙어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였고요. 올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자문을 띄고 국정기획위원회 이름인데요. 제가 그 이 두 위원회 기획분과에서 사실 같은 일을 맡았습니다. 2017년에는 그 정확한 이름이 국정 비전 및 프레임 TF였고요. 제가 거기 팀장을 맡았었고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제 국가 비전 TF 팀장을 맡았습니다. 두 정부 지향점의 차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부든 시대 가치 또는 이제 키워드가 있기 마련인데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시대 가치를 뭐 여러 키워드들이 제시됐습니다만 두 가지를 뽑자면 대내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진짜 성장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익 외교였습니다. 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분배 중심 경제론입니다. 뒤에 이 그 성장이란 말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달리 말씀드리자면 포용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 성장과 한반도 평화에 대비해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은 이제 저성장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3+1의 진짜 성장 전략으로 정리되었는데요. 바로 제 옆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이동진 교수님이
이 바로 진짜 성장주의 전략 패러다임을 만드신 이 주축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고요. 이런 지속 성장 기반은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익 외교라고 하는 것은 신냉전 질서 속에서 국익이라고 하는 실용적 목표를 최우선하겠다는 목표이자 의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017년과 2025년의 시대적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금융위기 이후 포스트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어떤 그런 지구적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소득적 성장론과 한반도 평화론이 제시가 됐고요. 올해 2025년은 좀 다르죠. 지금 인공지능 등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이 만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 질서가 빠르게 공고화되어 온 과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짜 성장과 국익 외교가 이렇게 좀 앞세워져 제시된 것이지 않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진짜 성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필요한데 진짜 성장, 밑에서부터 채워지는 내실 있는 성장을 정말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으신데요. 국정 목표에서 균형 성장 항목에 자치분권, 보통은 균형이라고 하면은 지역적인 균형 발전, 뭐 자치분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 목표 균형 성장 항목에 민생 경제랑 공정 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02년이죠. 이 당시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정상 대선이어서 일반적인 인수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과 25년은 지금 이제 비상 대선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정위원회가 출범한 것인데요. 2002년 인수위 때도 사실은 이 당시 이 비전과 목표의 간사 역할을 그때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연속해서 이 국정 목표를 계속 정리해 왔었는데 일반적으로 국정 목표는 4기둥 혹은 5기둥으로 세워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 사회과학의 분류 방식입니다. 정치 행정이 맨 앞에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가 있는데, 2017년과 2025년 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5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더한 것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시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두가 잘 사는 이제 균형 성장을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국정 목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좀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정의 추진 전략과 과제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 부여된 매우 중대한 과제는 하나는 저성장에 대응하는 혁신 경제죠. 요거는 두 번째 국정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른 하나가 불평등에 대응하는 균형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역 간 균형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말고요. 계층 간 균형, 세대 간 균형, 나아가서 뭐 젠더 간 균형,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이 균형 어떤 그런 성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이 과거의 경우에서는 사실 경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민생 경제와 공정 경제를 이번엔 띄어내서
바로 이제 균형 성장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가 비전에서 이 국정 과제까지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날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이미 다 보셨겠습니다만,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에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 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 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천원이라고 하는 추진 전략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이 좀 앞선 정부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전 분과 기획 분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가 비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비전이라는 게 보통 시대 정신을 말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내란이라는 큰 일을 겪고 지금 국가 비전을 세운 것인데, 특별히 국민 주권 그리고 국민 행복을 국가 비전으로 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 비전의 다른 이름은 시대 정신이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란 말을 널리 유포시킨 이 사람은 이 독일의 문어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이 말이 쓰여지면서 이제 아주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그 독일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독일어를 그대로 어느 나라나 다 이 독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입니다. 이 현재에 대한 진단과 미래의 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2025년 대한민국 현재는 어떠한가요? 지난해 12월 23일 시대 역행적인 계엄이 보여줬듯이 민주주의와 경제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타인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정치든 경제든 국민이 바로 주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천명할 필요가 있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 비전의 앞부분을 설정을 했고요. 이 미래의 측면에서 볼 경우 이 광복이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두 개의 시대 정신은 산업화 민주화입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었고, 말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화 시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 현재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잇는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성공한 산업화, 성공한 민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성공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만, 국민적 차원에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정직한 저는 어떤 그런 이 진단이자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삶의 감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위기, 국민적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화 민주화를 뒤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저희는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은 헌법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의 국민 주권과 헌법 제10조의 국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이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건 사실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 생각에 앞서서 어떤 정부의 국가 비전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 대변하고 대의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김우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국정위에서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논의가 됐었는가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교안보 분과에서 있었던 논의에 대해서 이왕휘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국정기획위에서 외교안보 분야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주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인데요. 우선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부분,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협상할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간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 관세 협상의 문제를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위 과제 중에 이 경제 안보는 이 두 개의 123대 과제 중에 두 개의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교부 과제고 또 다른 하나는 산업부 과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됩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33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보면 약 4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은 미국의 10대 통상 대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 이제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과 주한미군 부담금, 그다음에 방위비 인상,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또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까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협상 때문에 이제 한미 관계가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런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은 이제 투자 방식인데요. 우리가 7월 말 미국과 합의할 때는 현금 출자, 대출, 보증 이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 지금 현금으로 다 출자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 사이에 현금을 5,500억 달러를 출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이제 미국의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경제 규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일본은 또 기축 통화인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데 우리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00억 달러가 이제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 그리고 외환 보유고의 8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그러한 사태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과 이제 통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환율 불안정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측에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빨리 끝내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협상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졸속 협상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의 기본 원칙이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국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우리 정부의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우리 기업이 피해보는 방향으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협상안을 마련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설득을 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본하고의 관세 협상에서의 차이점, 뭐 비교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가 결속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상보다 컸는데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수역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한미일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일 연대도 또 추구를 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 한미일 연대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한미일 협력도 사실은 굉장히 좀 보면은 예외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쓰여진 잘못된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반일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일본과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 막상 취임하신 이후에는 이제 한미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지난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계승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가장 첫 번째 정상 통화를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를 이시바 총리와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외 순방국은 일본이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이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에는 이제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보,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 안보에는 한반도 평화 정책 및 비핵화, 경제에는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 그다음에 첨단 기술에는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 협력 등을 각각 추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우리가 마스가라고 불리는 이 한미 조선 협력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미군의 이제 협력을 강화해서 안보적인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일 정책의 목표는 이제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의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미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정상 간 교류 및 정상 간 인식 공유 강화,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그다음에 이제 공동 과제 대응, 그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 확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기조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면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저절로 잘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 외교안보 분과에서 마지막으로 꼭 짚어봐야 되는 게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그다지 따끈하지 않고 냉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북러 밀착으로 좀 소홀해졌나 싶었던 북중 관계에는 이번에 전승절 때 그 막루에서 같이 관람을 한다든가 뭐 나란히 걷는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이 중러를 등에 업고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고립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남북 대화를 재개한다든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남북 문제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작년부터 적재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이후에 남북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라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에 대북 전단 금지, 그다음에 확성기 이 금지 등을 통해서 남북 간이 서로 이제 갈등할 수 있는 분쟁할 수 있는 여지를 신속하게 줄여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과제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까지 가려면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북한이 지금 협상에 나올 지금 의도가 없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외 환경의 변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중러 연대가 강화됐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지금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는 물론 군사 기술까지 이제 이전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전 정부에서는 한미일 협력, 한미동맹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중국과 러시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북중러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북중러 연대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 있는 우리가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왕희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5개 분과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세 번째 분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경 교수님, 저희 기획분과 중에서도 헌법을 맡고 계신데요. 교수님, 이 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을 하셨죠. 혹시 그 헌법학을 하시면서 요즘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 모두께서 헌법에 대한 관심과 열망 그리고 개헌의 의지를 보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저도 이렇게 많은 헌법적인 질문을 받아본 게 법조 생활 20년 동안 처음일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에서 1호가 국정과제 1호 개헌이 꼽혀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개헌이 그동안 사실 시도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의 시기 조절 문제로 언제 할 거냐 이것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번번이 무산이 되어 왔어요. 결과적으로 87년 체계로 헌법 개헌된 것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선 때 급한 거를 한번 개헌을 하고 그다음 총선 때 하자라는 2단계 개헌론도 있어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바람직한 대통령제 개헌 방안은 뭐라고 보시는가요? 네,
두 가지 질문 모두 다 중요하고 또 저희가 국정기획위에 내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였던 부분입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은 정말로 많은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개헌이 진짜 가능한 거냐? 그래서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그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계속해서 개헌을 하겠다 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헌안을 내셨고 그러나 그것도 또 국회에서 이제 또 좌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국회에 지금 3분의 2,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야가 합치해서 협력해서 개헌의 내용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것들만을 추린다.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제 많은 논의들을 해왔고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립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요구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게 개헌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국민을 위한 그런 강화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더 이상은 불안에 떨지 않고 민주주의와 또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그런 개헌안 내용을 만들면 이게 반드시 이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여야의 합의 사항 같은 것은 지금 벌써 87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헌법은 크게 앞에 프리엠블이라고 하는 전문이 있고요. 그 국가적 이념을 천명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부분이 헌법 전문입니다. 그리고 130개의 헌법 본문이 있고요. 6개의 부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것은 후대에 길이 남겨야 될 그런 민주주의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이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이 합의된 부분들이 없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할까요? 아니면 네.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임기 내 개헌과 관련돼서 어떤 사항이 들어가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사항들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직속 개헌 특위를 통해서 그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원래 국회 발의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 특위를 운영해서 개헌안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참여 주체가 돼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 제적 3분의 2 그리고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대통령님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국정과제 1번으로 그 개헌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대통령님의 의지와 또 국회의장님도 제가 직접 여쭤봤는데 분명한 그런 소신과 의지가 있으셔서 지금 임기 내에 개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확실하게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은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대통령을 딱 단임 5년만 하는 그런 역사, 우리의 지금 37년의 역사는 독재,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통한 독재를 막았다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소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도, 의식, 이 수준을 볼 때는 대통령께서 4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 평가를 받으셔서 재신임을 받아서
8년 정도까지 하시면 국정 과제를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체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국민들의 가깝게 이렇게 정책 과제들이 실현됨으로써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정말 5년은 처음 1, 2년 좋고요. 4, 5년은 선거 마지막이니까 또 그렇고요. 중간에 뭐 어찌 하다 보면 2년, 3년짜리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재신임 절차를 얻어서 한 번만 딱 더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1차 연임제라고 그랬는데 그걸 중임제냐 영임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분명히 대통령님께서는 퐁당퐁당식 건너뛰기식 중임제는 아니다. 그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준 행태다. 정말로 국민들이 4년을 하고 연이어 재신임을 받는 겁니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하나여 딱 한 번 더 한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과는 다른 4년 중임제. 네, 전혀 다른 그래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대통령이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이제 선출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헌법 67조에 상대 다수 투표제거든요. 33.3334%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여러 후보자가 나오는 경우에. 근데 그거는 정말로 더 다수의 국민이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는데 소수의 지지층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 주권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어느 후보든 과반수를 국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그 1, 2위 후보자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과반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소수파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가진 그런 추진력 있는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 권한 분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법률안 거부권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신 국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견제권이거든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그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부정, 부패, 비리, 범죄에 관련된 법률안을 죄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란 세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률안 거부권도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한 그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직계 가족들에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 범죄 등등에 있을 때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경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제한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개헌 논의가 어떻게 촉발됐는가를 보면 12월 3일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 조항이 우리 헌법에 있었구나. 근데 이게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 해서 다 같이 여의도로 달려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조마조마한데요. 이 국정기획위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또 정확하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헌한 내용으로 포섭시킬 부분들을 우리 사회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법 76조와 77조에는 대통령이 긴급 비상시에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라고 불리는 권한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6조에는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 그리고 76조 같은 동조의 2항은 긴급 명령권. 요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과 긴급 명령권은 국가적 위기 사태가 재정 경제상의 위기냐 아니면 국가 안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태냐에 따라서 구별되는데요. 이거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그런데 77조가 계엄 선포권인데 계엄 선포권은 먼저 선포를 하고 왜냐하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중에 국회에 통보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정치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완벽하게 규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76조의 사전 승인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비상명령권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도 하시려면 계엄 선포를 하려면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먼저 얻어라. 그런데 전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냥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그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 계엄 해제 요구를 기다려서 뭐 해제를 한 해 만에 이렇게 하려면 국회가 소집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리면 또 안 되니까 아예 먼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계엄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통보를 사전에 해서 승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계엄 승인을 못 받으면 24시간 내에 못 받으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그냥 아예 헌법 개정안에 그렇게 못을 박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 국회가 모인이라고 담장 넘어가고 뭐 난리 치셨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24시간 동안만 피해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24시간 이후에는 자동 해제. 너무나 멋있는 장치 아닙니까? 예. 네. 아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얼마나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경제 분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예, 이쪽에 계십니까? 예, 경제 분과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핵심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서 지금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금감이 또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 반발 부분도 있고 야권 반대도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이런 개편에 대해서 지금 금융정책이나 감독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국정위가 이제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또 그새 정책들도 많이 다듬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정위 경험을 가진 그 일 개인의 의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든지 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반에서 짝꿍 바꾸는 날만 돼도 뭐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의 상태가 더 효율적이고 지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지금이 그렇게 효율적이고 그랬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이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테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번 조직 개편 중에서 금융 쪽을 보면은 큰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 체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흔히 이제 악셀 역할을 하는 금융 산업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금융 감독 두 개가 한 부처에 딱 붙어 있어 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브레이크가 무서워서 악셀을 밟고 싶은데 잘 안 밟아질 때가 있고 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제 악셀이 걱정이 돼서 또 잘 못 밟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쪽도 제대로 안 되고 저쪽도 제대로 안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요즘 이제 가상자산 얘기 많이 나오고 되는데 우리 가상자산 선진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이제 글로벌 수준을 맞는 법제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림자 금융을 갑자기 막 규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우리가 지금 주택 가격 급등이라는 문제도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 정책 측면에서 보나 감독 정책 측면에서 보나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상당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안을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금융산업정책 쪽은 신설되는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이제 맡아서 그 우리 이번에 이제 국정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생산적 금융 그리고 이제 포용 금융 이런 거를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요. 또 그와 반대로 또 이제 금감위 이제 체계, 금감위 밑에 이제 금감원, 그다음에 금소원 이렇게 된 체계에서는 이제 안정적이지 않게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들을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이제 기능을 구성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항상 이제 악마는 이제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당히 불만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금소원 소비자 보호를 더 독립시켜서 완전히 이제 쌍공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금감위 밑에다 두었다는 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디테일하게 금감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금소원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안에 대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AI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도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 제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보급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적 토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점이 있다라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글로벌 AI 3대 강국이 있는데요. 이거를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AI 산업이 질적으로 덤핑, 그러니까 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AI 산업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선거 때부터 대통령께서 굉장히 AI를 많이 강조하셨고 그렇죠. 이번에 국정위원회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면은 AI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AI 고속도로 이래가지고 뭐 전국에 AI 네트워크 이래가지고 데이터 센터, 뭐 산업 허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망을 구축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모두의 AI 이래서 AI 그 보급률 그리고 AI 활용도를 아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그 만들겠다라든지 또 AI 정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번에 국정에서 느낀 거는 정부 부처들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우리가 AI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납세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그 외에도 이제 AI 자체의 기술 그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R&D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그 기술 발전을 위한 뭐 인력, 인재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산업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AI 3강이 어떤 상황이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AI가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발전을 하는 이유는 AI가 우리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AI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그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와 함께 AI는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AI를 접목시키는 다른 산업들이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약간 기회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AI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그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 물적 토대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이런 그런 그 뭐 가전, 뭐 반도체, 조선, 선박 이런 데들이 굉장히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AI를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AI 산업의 발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러한 산업 구조를 접목시켜 가지고
다른 쪽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정부에서는 이게 제조업 AX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AI 플러스 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제조업 AX 할 때 X는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래서 전환이고 이제 AI 플러스 X 하면 AI에 뭐를 결합시킨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산업과 결합시키는 부분, 그래서 AI 산업의 발전 자체의 발전과 함께 AI를 기존의 산업과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그 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AI 3강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락하는 성장률 반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동진 교수님 소속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으로 제가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어느 분께 여쭤볼까 곤란하신 질문이실 수 있어서 제가 좀 고심을 했는데요. 지금 123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내놓은 안을 보면 5년 동안 210조의 예산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해에 42조 원 정도 나와요. 근데 2023년 한 해 예산이 지금 638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추진 계획을 보면은 뭐 세입 확충이나 지출을 효율화하겠다. 그래서 추가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최근에는 국채 발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는 빚을 내겠다는 건데 뭐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국정위 내부에서는 이러한 추진 과제들을 만드실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국정위 때의 논의입니다. 예. 지금 제가 소속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부분은 제 기억에도 이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마 가장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이고 장밋빛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거를 과연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출 구조 조정하고 결국은 이제 그 세수 체계 개편 그리고 효율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지금도 아마 한동안은 현재 진행형을 포함해서 한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재정 쪽에 그 일종의 구조 개혁이라고 할까요? 네. 그 작업은 아마 임기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요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이제 돈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 뭐 재정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그 이번에 그 투자은행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평가를 한 거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재정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투자되고 있다. 이거는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수님 5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50분 단위로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효율적으로 핵심만 말씀을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분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민수 교수님, 예. 기본사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낯선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 설치를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과제, 실천과제에도 보면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은 복지국가란 말입니다. 복지국가.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가 기존에 얘기되던 복지국가하고 질적으로 다른 점은 뭡니까? 예. 그 전에 이 순서가 가나다 순서라고 했으면 제가 좀 앞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네요. 기본사회가 이게 이제 요즘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국가와 어떻게 다르냐. 복지국가가 예전에 그 1890년대 이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또 1940년대 베버리제로 이제 완성이 되어서 복지국가라는 이제 이 명칭 개념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제가 이 기본사회라는 이론을 이렇게 같이 만들고 이거를 이제 주창하는 이유는 지금의 그 위기가 과연 기존에 알려져 있는 복지국가로 해소가 될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2021년인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코로나 한참 위기 때에 그 21년 초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지금 백신을 제공하는 국가가 10개 국가밖에 없는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코로나 막지 못해서 서로 공멸하게 된다. 이제 이런 워닝을 주어서 결국 선진 국가들이 백신을 물질적으로 또는 구입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했었죠. 이제 그 덕에 결국 이제 무사히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예전과 달리 굉장히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웃 국가의 불행이 이웃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온다, 우리 국가로 온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그 자기 국가만 생각하던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다차원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협력, 연대, 공존 뭐 이런 개념이 그 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LSE 런던 정치경제대학 총장을 지냈던 미노실 샤피크가 이제 저서에서 쓴 제목이긴 한데요. 이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위기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회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개혁을 쓰는데 그 내용은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 간의 서로의 협약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본적으로 복지국가가 틀린 것을 얘기하자면 일단 그 베버리제나 비스마르크 시대에 만들어진 이 복지국가는 사실 중앙정부 중심이에요. 중앙정부가 다 획일적으로 하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중앙정부의 부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분권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는 이제 사람 인간 돌보는 것만도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대한 돌봄을 신경 쓸 여지가 없었죠. 여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지면 바로 우리에게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환경을 돌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전까지는 국가냐 시장이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분법적으로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하면서 누가 더 잘하냐. 근데 양자의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최근에 사회 연대 경제로 표현하는데 사회 연대 경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포용합니다. 그리고 이 추구하는 바도 그냥 기본 사회에서 그냥 머문다는 것은 아니고 뭐랄까 그 기계체조로 치면은 뜀틀 때 도약대 같은 것이죠. 이거를 딛고 점핑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이제 혁신이나 혹은 역량 강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기본 사회 정도에서 머물 수도 있고 자기가 이걸 발판 삼아서 도약하고 싶으면 도약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이 공존하고 내가 지금은 형편이 좋지만 나쁜 상태로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젊지만 나이 먹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무기력하거나
이제 힘에 붙일 때가 있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고험 원리로 내가 너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개혁으로서의 기본 사회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본 사회는 명칭이 그렇듯이 끝에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기본 사회 이런 측면에서도 국가 중심이 아니다는 거, 서로가 코프로덕션, 서로 같이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의 사회를 워딩으로 넣었습니다. 예. 네. 그 가나다 순으로 하면 은민수 교수님이 조금 더 앞이 되시는가요? 죄송합니다. 분리해졌습니다.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궁금한 점은요. 그러면은 이 기본 사회라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했을 때는 어떤 정책을 구상을 하신 걸까요? 이제 이 정책들은 이것은 기본 사회는 하나의 정책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아우르는 이제 엄브렐라 같은 개념인데요. 우선 등장 배경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그러니까 AI 사회라든지 또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불평등, 최근에 나타난 민주주의 이기 이런 문제에 대한 타겟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이제 소득 보장으로 치면은 생애 주기적 소득 보장, 끊이지 않는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이어지는, 그리고 이른바 그 UBS, Universal Basic Service죠. 그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서비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 서비스에는 주거, 뭐 돌봄이라든지 의료, 뭐 교통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것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파운데이셔널 이코노미라는 토대 경제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GDP 일면도로 따지고 하던 그러한 식의 경제 해석이 아니라 진짜 삶터에서 정말 행복한가, 정말로 살만한 조건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해요. 어디에서도 아직도 계속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지, 기본사회라는 것은 낯선 개념이긴 하고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예전에 1930년대 보면 스웨덴도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국가였던 건 아니고 그때 31년인가 2년 이때에 당시 3인당 대표였던 한손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 걸출한 경제학자 미르다를 만들어 같이 형성한 개념이 인민의 집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스웨덴은 국가는 하나 인민의 집이다, 또는 국민의 집, 모두가 다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의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현재까지 있었던 정책과 제도를 이 인민의 집 개념에 맞춰 다 재구조화하고 재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보편적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하면서 지금에 왔거든요. 뭐 산업화 그리고 이제 민주화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어떤 기본 사회이고 이번 정부의 하나의 시그니처 정책 패러다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기본 사회는 좀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 일종의 이기적 이타주의에 입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다. 나도 불행한 어려운 상태에 갈 수 있고, 또 나는 설령 무사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와 같은 상태가 처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기본 사회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의 수준은 최소한 최저는 아니죠. 그렇다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가의 재정적 여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수준을 정하고 점증적으로 높여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분과에서요.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거든요. 그 주요 추진 배경하고 그 내용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정부 국정기획안에서 복지 돌봄에서 이제 제일 중요시하게 다뤄졌던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데요. 이 개념은 뭐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그 고령화라는 이 지금의 위기에 이제 직면해서 한편으로는 탈가족, 가족의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뭐 치매 노인 등등 해서 이때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탈가족하고 또 얼마 전까지 이렇게 매우 수용적이었었던 시설화에 대해서도 이것에서 탈피하자라는 차원에서 탈시설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가족, 탈시설. 시설은 사실은 정말 뭐 사망해야 나온다 할 정도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죠. 이거를 이제 지역사회,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여생을 살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난관들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지역사회가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군구로 내려갔을 때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인력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한 7,2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좀 중요하고 또 이분들이 그냥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또한 그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어요. 지역들이 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관련 하위 법령이라든지 규칙들을 만드는 운영 체계도 조성을 해야 되고 재택 의료센터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뭐 지역 의료원 같은 이런 인프라도 지금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것 동시에 요양원과 같은 제가 기관들도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퇴원 환자들을 위한 이제 지원주택, 보통 중간집이라고 불리우는 단기 숙소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도 절대 부족하고 해서 가는 길은 옳은데 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고 상당한 좀 허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안 가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점에서 좀 국민적인 합의 혹은 노력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실행 전략을 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5개 분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획, 경제, 헌법, 외교안보, 사회분과까지 한번 토파봤는데요. 이번에는 특정한 분야를 정하지 않고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국정자문위에 소속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이동진 정책보좌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70여일 동안 정말 생업을 제쳐놓고 하실 정도로 많은 애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바쁘셨습니까? 그 70일 내내 바빴던 건 아니고요. 한 네. 처음 한 40일 정도는 뭐 제 느낌에는 저 박사 논문 쓸 때만큼은 아이고. 이랬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뭐 저희들 이제 뭐 전문위원이나 뭐 이제 기획위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실제로 그 기간에 파견 나오셨던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꼭 어떻게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셨다고 들었고 특히나 이제 파견 나오신 공무원분들은 이 많은 토론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가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 타임이잖아요. 그 다음 날 회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이 결과물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외교안보 분과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분과와 좀 다른 거는 이번에 이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위 산업입니다. 네. 방산 수출이랑 또 이제 그 신무기 체제 개발, 특히 이제 국방 분야에도 이제 AI를 적용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현장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최고의 방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카이 이런 곳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조선소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입니다. 그래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을 가고 다른 기업을 안 갈 경우에는 차별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하루에 울산과 거제를 갔다 오느라고 저희는 6시에 출발해서 저녁 11시 반에 서울에 도착하는 이런 강행군을 몇 번 했었습니다. 야, 이거는 거의 뭐 연예인 스케줄로 다니셨습니다. 네. 에피소드가 아니라 저희 별명이요. 창성동 떴다방이었습니다. 떴다방이요? 왜 떴다방인가요? 네, 저희가 지역 경제를 부흥하고 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구내에 케이터링을 드리지 않고 식권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식권을 그 위원님들이 다 받아가지고 노란색 식권이 저는 기억에 너무 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11,000원 이렇게 쓰여 있고요. 네, 더 내도 되고 2장 써도 되고 3장 써도 되는데, 그 지역에 그 식당하고 점심 시간 때 그분들이 이 떴다방 사람들 지금은 왜 안 오나 네, 이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이 이제 창성동 저 경복궁역까지 한 서너 줄 더 뒷칸에는 또 미용실, 이발 이런 데서도 이런 오시던 손님들이 안 오니까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 그 시절이 좀 많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도 살리셨네요. 부수적인 효과로. 김옥기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정과제를 한 번에 보려면 이제 백서가 필요한데 벌써 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원래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때 저희가 이제 8월 13일 날 국민보고대회를 했고요. 14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을 했는데, 원래 그 규정에 따른다면 한 달 이내에 백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백서 작업에는 2017년에는 제가 이제 백서 편찬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번 연속 관여해가 좀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8월 말 9월 초에 백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시면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백서를 치시면 아마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그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받으셔서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월 14일 저희 활동을 마감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책자를 일단 냈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그 저희 이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활동했던 이 여러분들이 그 백서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셨거든요. 이 많은 내용을 수정하고 잘 가다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완성된 버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획이 나온 뒤에 중요한 것이 국정과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평가를 하고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뭐 가칭이었지만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하려고 발표가 됐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점검하고 평가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정과제 이 중간 점검과 평가, 그러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 관리죠. 그러니까 세 주체를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인데요. 물론 이건 가칭입니다. 이 머자나 이 그 몇 개월 내에 출범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위원회는 이제 미래 전략 의제 발굴 및 보완, 그다음에 국정과제 추가 및 조정 이런 역할을 또 맡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관리 주체는 대통령실 정책실입니다.
이 대통령실 정책실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비서관이 이 국정과제 정책조정 비서관일 것입니다. 지금 한상익 비서관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주체는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실입니다. 이 정부 업무평가실에서는 국정과제 점검, 관리, 평가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요. 이 국무조정실인 만큼 범부처 협업 체계를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 주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 못 해주신 이황희 교수님, 은민수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뭐 당부 말씀이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메시지를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 때문에 우리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병력 수와 군사력과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이제 확산시키면은 우리 인구 감소에도 우리 전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인구 감소라는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이제 이한주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성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저하되면 이제 국방력도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사 안보 이거는 꼭 병력 수와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은민수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 말씀을 뭘로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AI와 기본사회를 어떻게 관계짓고 결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최근에 대통령님께서도 자살 예방을 하는데 AI를 적극 활용하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I를 활용한 자살 예방 이런 걸 보면 그 주로 이제 그 좀 잠재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SNS라든지 메일 뭐 그리고 그에 따른 댓글 같은 걸 이제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찾아낸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들 주로 쓰는 워딩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독특한 행동들, 뭐 서성거린다라든지 불안해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빈도수가 높으면은 일정한 어떤 센터 같은 데 연결을 해서 거기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AI가 이제 자살을 유도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다라든지 자살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또 그 면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예컨대 영국의 사마리탄 레이더 또 호주의 뭐 블랙도그 뭐 이런 게 있어요. AI 다 시스템들입니다. 미국의 페이스북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 여기들이 다 지금 문제에 봉착한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사용 이런 것들로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희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 사회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람들의 통합적인 정보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가족 관계에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질병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할 수도 있겠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연결된 사회, 잘 연결된 사회를 원하는가? 혹은 반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더 선호하나?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분들의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든 그렇죠. 암호화 뭐 구체적인 방법을 친 다음에 이제 그 정보들을 암호화 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악용하고 남용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여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겠는데 우리 지금 자살률이 지금 매우 높지요. 가장 1위를 오랫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고 10만 명당 25명이니까 인구 대비하면 한 14,5천 정도가 1년에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AI를 통해 지금까지 했던 것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살 예방 5개년 격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계속 그 사후 약방문 처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 너 왜 그랬느냐, 유가족에 대한 뭐 치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바로 직전의 어떤 원인인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어떤 소득의 부족이라든지 뭐 금융 부채, 뭐 질병, 외로움, 고립 같은 근본적 원인이 있다. 근데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카운셀링을 통해 가지고 위로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AI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해서 기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AI 기본 사회라는 개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토론이 시작될 뻔했는데요. 네, 마무리 말씀을 짧게 이동진 정책보좌관님, 그다음에 이상경 교수님, 마지막으로 김호기 교수님께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께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교수님 있으시죠? 네. 개헌이 완성되면 진짜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꿈꾸고 소망했던 진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분명한 개헌 의지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가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정의 역할을 부여받아 개헌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회 개헌 특위의 구성과 국민 주도적인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한 다양한 국민 참여, 국민 주도 절차와 조직의 구성과 기구의 마련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 등 관련 입법사항 개정 등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바람과 열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전부터 이어진 포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 회복에서 성장으로 뉴스토마토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개최한 2025 정책 포럼 마칠 시간입니다. 오전 발표 그리고 오후에는 종합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발표됐던 국정과제를 기초로 2025년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함께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한 시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